자, 13장 수익입니다. 자, 여러분, 수익이란 건 뭘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수익이란 것은 경영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영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다. 자, 근데 여러분, 수익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러분, 자본거래라는 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자본거래라는 것은 자본거래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거나. 그럼 이거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지.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이 돈을 받았다? 이게 수익이다? 아니겠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받은 것은 자본의 증가지 수익의 발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이란 것은 이렇게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이라는 게 자본입니다.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뭘 구해요, 여러분? 단기 순이익을 구합니다. 그죠? 만약에 수익이 이렇게 커지면 이익도 커지겠죠. 비용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단기 순이익이 커지면 결국에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본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이익잉여금도 자본이니까 결국에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란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 인식이라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익을 장부에 언제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회계 이론에 돼 있는데요. 발생주의라는 건 단어 그대로입니다.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주의라는 건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을 인식하는 건데 우리 회계는 철저한 발생주의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아이러니한 게 기업의 경영활동의 흐름을 보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구입해서 생산 과정을 공장에서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고, 그렇죠? 완성된 제품을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채권 관리를 통해서 채권 대금이 회수가 되면 이 돈으로 또 재료를 구입하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이처럼 발생주의라는 것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진행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자는 건데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가 있죠. 어느 시점에 이걸 수익을 잡아야 될지 그냥 발생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언제 대체 수익을 장부에다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주의를 좀 더 구체화시킨 개념이 실현주의예요, 여러분. 실현주의. 실현주의. 그럼 실현주의라는 건 뭐냐면 발생주의로 하긴 하되 이게 어느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을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실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죠. 그럼 실현됐을 때라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예를 들어 상품을 판다 그러면 상품을 판매해서 얻을 만한 자격도 있고 그리고 그 판매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수익이 실현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등 요건이나 이런 측정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실현된 걸로 보겠다. 그럼 그때 발생된 걸로 보자. 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현되는 시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나 서비스 업종들. 자, 예를 들어서 건설기업이에요. 자, 100억짜리 공사를 내가 따냈어요. 그래서 이 100억짜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2년이 걸리는데 지금 1년 동안 이 건설 공사 진행된 게 60%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2년 동안의 건설 공사 대금이 지금 200억이면 1년 동안에 내가 60%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60억의 수익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진행 기준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학원이에요. 학원이라는 것은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치 강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근데 한 달 지금 한 달 강의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3분의 1만큼 강의가 진행이 된 거니까 3분의 1만큼 강의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진행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진행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업종들은 아까 방금 얘기한 건설업이나 서비스 업종을 생각하면 돼요, 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만든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완성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진다. 그럼 쌀을 수확하면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이 쌀값은 이미 시장에서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매 금액도 측정할 수 있고 또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도 있죠. 내가 쌀을 수확했으니까. 그럼 수확했을 때, 그 쌀을 완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들은 진행 기준이나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판촉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뭐 했을 때, 그렇죠. 판매했을 때 수익이 실현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죠.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주면 내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판매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측정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바로 인도 기준이에요. 판매 기준이라고도 하고 인도 기준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물건을 팔았지만 이게 회수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시점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 기준,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완성 기준, 물건을 판매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 기준, 또 대금이 회수됐을 때 인식하는 회수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에 맞게끔 수익 인식 기준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 도소매 기업이나 이런 일반 제조 기업들은 대부분은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즉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상품이나 이런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현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실현된 걸로 보겠다라고 회계 기준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보겠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객관식 문제로 내기 참 좋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재화, 이런 상품이나 제품, 이런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의적이라는 건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유의적인 어떤 위험이나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된다. 자, 내가 마트예요. 상품을 파는 마트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상품을 고객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고객이 가져감으로써 그 재화에 대한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나 그 재화로 얻을 수 있는 효익, 이런 보상이 이전이 된 거죠, 고객한테. 이 판매자의 손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돼야지 이게 판매가 된 거 아니겠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어야 된다. 자, 당연하죠. 내가 물건을 고객한테 팔았는데 이 물건을 내가 고객한테 다시 이거 달라고 해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자는. 물건을 고객한테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판매가 완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당연히 이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장부에다가 매출이라는 수익을 대면에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어, 수익의 증가로 인해서 이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현금의 유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만큼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지 이게 수익이 발생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수익과 관련된 원가를 더불어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익이 실현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중 제아의 판매의 판매 기준의 수익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또 간혹 나오니까 이거는 꼭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용역을 제공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우리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지 이게 실현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재화의 판매의 경우에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돼야 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용역은 물건을 건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람이 하는 이런 행위 같은 게 용역인데 이게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요건은 없어요. 맞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 전체에 대한, 자, 예를 들어서 건설 공사 계약을 따냈어요. 우리 건설회사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그럼 그 100억이라는 전체 수익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100억이라는 공사 대금의 이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진행 기준이라는 것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건설공사 2년 공사를 따냈어요. 100억짜리를. 근데 올해 1년 동안 건설공사를 했더니 60%의 작업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의 공사 수익은 전체 공사 금액 100억에서 60%를 곱한 60억이 공사 수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60억이라는 공사 수익을 우리가 진행 정도에 따라 인식하려면 이렇게 신뢰성 있게 진행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이미 발생한 원가 및 투입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원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 기준에 대한 인식 요건, 또 인도 기준에 대한 이런 인식 요건들을 꼭 정리를 해주시고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래 형태별로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위탁 판매예요. 자, 위탁 판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재고자산 편에서 우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여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우리 위탁 판매라는 게 뭐죠? 자, 제가 출판사와 서점 간의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자, 이것 좀 팔아줘 라고 물건을 보내주면 수탁자가 물건을 대신 팔아주면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럼 언제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하겠어요? 그렇죠.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수탁자가 어, 위탁자는 요게 수탁자입니다, 여러분. 수탁자가 해당 제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볼게요. 자, 시용 판매입니다. 시용 판매. 자, 시용 판매는 어떤 거래 형태예요, 여러분? 자,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주고 고객이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판매 방식이에요. 그럼 언제 판매가 된 거죠? 그렇죠. 고객이 구매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시점에. 그죠? 또는 기한을 뒀다 그러면 그 기한이 종료됐거나 그때 판매가 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한 시점에 판매가 된 것이다. 또는 그 어, 우리가 시용 판매했을 때 일정 기한을 줬다 그러면 그 기한이 경과됐거나 그쵸? 자, 그때 판매가 확정된 것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광고 용역 제공과 관련된 거.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 광고와 관련해서는 방송국과 같은 광고 매체의 업체도 있고요. 이런 방송국 또는 이런 광고를 제작해주는 회사, 광고 제작 회사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방송국과 같은 이런 기업은 기업이라고 그냥 치면 자 언제 수익을 인식하겠어요? 방송국에서는. 자 삼성이나 이런 LG나 이런 기업들한테 SBS나 MBC에서 방송국에서 광고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광고를 송출하고 그럼 방송국에서는 언제 수익을 인식할까요? 그렇죠. 대중한테 그 광고가 전달이 된 그 시점에 의무 이행을 한 거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때 광고 수익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주의할 거는 이 방송국 말고 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 제작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어, 홍보 광고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광고 제작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광고 제작 회사에. 그럼 그 광고 제작 회사에서 그 광고를 제작해서 방송국에서 그걸 대중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럼 방송국은 대중한테 전달한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이 광고 용역 회사, 광고 제작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까요? 그렇죠. 그 광고 제작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광고 제작 회사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상품권 판매입니다. 자, 기업이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두 회사에서 구두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고객한테 돈을 받으면 지금 상품을 판 건가요? 아니죠. 돈만 미리 받은 거죠. 물건을 팔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돈을 그냥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 이 상품권과 물건이 실제로 교환됐을 때 실질적인 재화가 인도됐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10월 1일 날 A 기업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고객한테 10월 1일 날 상품권 10만 원을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현금을 받고 자, 상품권을 발행해서 줬어요. 그럼 수익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죠. 아직 물건을 팔진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고객이 상품권과 물건을 교환해 가면 이렇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고객이 와가지고 10만 원짜리 상품권 주면서 물건 10만 원어치 가져갔어요. 그럼 물건을 팔았으니까 이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고 상품권 회수한 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 그렇죠. 우리가 미리 받은 선수금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상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상품권을 발행하고 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했다가 요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이 되면 상품권을 차변으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익의 구분입니다. 자,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수익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수익은 활동별로 구분해요. 활동별로. 자, 기업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주된 영업 활동이 있겠죠.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 수익이라고 그래요. 영업 수익. 그러면 상기업이다 그러면 상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은 뭐죠? 그렇죠. 상품을 판매하는 거. 그렇죠? 상품을 팔아서 상품 매출이 생기면 당연히 상품 매출은 상기업의 영업 수익이죠. 또 제조업은 어때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품을 판매했을 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길 텐데 그 제품 매출은 영업 수익인 거예요.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이런 기업도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렇죠? 뭐 학원도 될 수 있고요. 각종 서비스 업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 서비스 업종들은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했을 때 인식하는 거고 그 용역 수익이 바로 이 용역 기업, 서비스 기업의 주 영업 수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이 영업 수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업에서 수익이 영업 수익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고 해서 이게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자 수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런 것들은 상기업에서 상품을 파는 이런 영업활동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건 영업의 수익이죠. 또 어떤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많죠. 그죠? 뭐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있었고, 무형자산 처분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뭐 투자자산 처분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수익은 수익인데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수익의 계정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매출액이죠. 자, 이렇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용역 매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요. 자, 이 순매출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금액이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 표는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봤던 표인데, 자, 재고자산 편에서는 제가 요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자, 이 판매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익편에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판매자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이 매출, 순매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월 10일 날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으면 뭐죠? 그렇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10만 원 판매한 것 중에 만 원만큼 불량품이 발생해서 반품 받았대요. 자, 반품 받았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제품을 팔면서 10만 원 현금을 받았었다 그러면 이 만 원만큼 현금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지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을 돌려줄 필요 없이 우리가 받아내야 될 외상 매출금에서 이 반품한 만 원만큼을 줄여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반품으로 다시 물건 팔았다가 지금 반품 받았다는 거니까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제품 매출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반품된 건지 뭐 할인을 해서 지금 매출이 준 건지 알 수 없으니, 관리 목적상 제품 매출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매출 할인 및 애누리 이렇게 해서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으로 하자는 거예요. 제품 매출 수익이 대변에 기록됐지만 이게 반품이 되면 매출 환입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애누리 계정 과목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그럼 매출 할인 및 애누리라는 거는 매출이 취소된 거니까 이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제 9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우리가 조기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다 보니까 약속대로 3천 원을 할인해 줬어요. 그럼 9만 원에서 3천 원 할인해 줬으면 8만 7천 원만 현금을 받은 거예요. 그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9만 원 대변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천 원만큼은 우리가 지금 매출을 깎아준 거니까 매출 할인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매출 할인이라는 것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니까 제품 매출이라고 해도 되지만 관리 목적상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제가 들어드린 이 케이스에서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진짜 순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10만 원에서 만 원하고 3천 원을 줄여야 되는 거죠. 반품 만 원 받고 또 3천 원 할인해 줬고, 그럼 우리 진짜 순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얼마가 돼요? 8만 7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만 원에서 그쵸, 13,000원을 빼게 되면 8만 7천 원이 순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 여백에다가 적어보면 순매출액은 얼마가 된다. 8만 7천 원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 8만 7천 원이란 거 어떻게 나온 건데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총 매출액 10만 원에서, 그렇죠? 매출 할인 및 내누리 아까 얼마였죠? 만 원이었나요? 이렇게 만 원을 차감하고 매출 할인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3천 원을 차감한 거. 이걸 순매출액이다. 이 순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럼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이거예요. 우리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렇게 매출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요 회계 처리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뭐 있어요?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이런 이자 수익, 또 주식 같은 거 투자해서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맞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우리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어떤 거였어요?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오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건 미실현 이익이지만 단기간에 처분될 것이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한 거니까 이건 실현 이익입니다. 당연히 수익인데 이거는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영업의 수익. 처분이익은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처분 금액이 더 크면,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지금 100원인데 13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30원만큼의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죠? 처분 금액이 더 컸을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요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기장치가 예를 들어서 기기장치를 100원에 샀는데 감가상각을 30원을 했어요. 그럼 장부 금액은 70원인데 이거를 80원에 팔았어요. 이렇게. 처분 금액이 더 크면 10원만큼은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무형자산 처분 이익.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더 컸을 때. 그죠? 100원짜리 특허권을 예를 들어서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50원만큼이 무형자산 처분 이익. 투자자산 처분 이익 마찬가지죠? 예, 투자자산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 비교했을 때 처분 금액이 더 컸을 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외환산이익인데 여러분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자, 외환산이익, 외환차익 여러분 요 정리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례를 넣어놨는데, 자, 외환산이익은 우리가 외화채권 채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외화채권 채무라는 거는 외화거래가 발생했을 때, 외화거래라고 하면은 대금의 지급과 수치를 외화로 하는 거예요. 뭐 수출을 했다든지 또는 뭐 외화를 차입했다든지. 여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11월 10일 날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대요. 그러면 1000달러라고 장부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거래 발생 당시에 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1달러에 1000원이었대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고, 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근데 환율이라는 거는 변한단 말이에요. 시점에 따라서. 그럼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 결산할 때 기말에 기말 시점의 환율이 1200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원이 올랐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주인공이 돼보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물건을 미국에다가 수출해가지고 1000달러 받을 게 있는데 수출 당시보다 지금 환율이 연말에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내가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오른 거니까.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1000달러에 1200원이면 120이니까 20만 원만큼 이 외상 매출금의 원화 가치가, 원화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그것만큼 이익이니까 이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러주세요. 외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외환산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기말 시점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요점은. 자, 그러면 외환 차익은 뭐냐? 이거는 이 외화 거래가 종결됐을 때, 즉 대금을 지급했거나 대금을 받았거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전년도 외상 매출금 2000달러, 요 케이스 1번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케이스 1번하고 지금 1000달러인데 지금 전기말의 환율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방금 보면 우리가 1200원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거를 1월 10일 날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대요. 회수한 시점의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자, 보통예금이 130이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전년도에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 지금 증가시켜 놨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예상 매출금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100이에요, 120이에요? 그렇죠. 12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만큼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익 본 거잖아요. 이때는 외환산 이익이라고 안 해요. 이때는 뭐라고 한대요? 그렇죠.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 연말에 떨어졌다 그러면 외환 한산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차변에. 또 이때 외환 차손이 차변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환율이 떨어졌으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 차이로 인한 우리가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자라는 게 이 내용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외환산 이익도 영업의 수익, 외환 차익도 영업의 수익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입니다. 자, 수수료 수익은 우리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죠. 그죠? 부수적인 활동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익이 수수료입니다. 주의하실 거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받은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은 매출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그건 용역 수익 매출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수수료 수익이라는 건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수수료 수익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자산 수중이익은 우리 앞전 그 유형자산편에서 얘기를 한번 했을 건데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한테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1억짜리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1억 증가되고 그렇죠. 공짜로 받은 이익을 뭐라고 한다? 자산 수중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채무 면제이익도 우리 시험에 아주 빈출이에요, 빈출.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채무 면제이익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딱 단어를 보면 단어 그대로예요.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면제받아서 이익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5월 10일 날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다. 상환 기간은 6개월이래요. 차입일로부터. 자, 그러면 5월 10일 날 현금 1,000만 원 빌린 거 6개월 이내에 갚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인데 차입금 중에 600만 원만 현금으로 상환 갚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면제받았대요. 여러분 이거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여러분 이렇게 채무를 탕감해 주진 않죠.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제 문제 구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했던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줄고 현금으로 6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럼 400만 원만큼은 뭐예요? 그렇죠. 이때 이익을 뭐라고 한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잡이익입니다. 잡이익.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한 적은 금액의 이익이다. 뭐 이런 것도 잡이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의 구분,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그래서 순매출액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나 여러분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 그래서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 차익,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 이런 것들은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또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